저는 지금 또 단기 바닥선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는 좀 용기를 좀 내야 되고 경기에는 아주 어려울 건데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좀 편한 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2년 한 이제 6월쯤에 뵙고 한 이제 벌써 한 반년 정도 지났던데 그 사이에 근데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요즘 뭐 인스타나 보면 뭐 패션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 사이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 뭘 좋아져요. 그냥 힘들어서 빠진 거예요. 지금 살이 홀쭉 빠졌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왜요? 2022년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해였잖아요. 어려웠죠. 냉철님에겐 솔직히 네. 어떤 해였나요? 뭐 어렵습니다. 빠졌어요. 네. 네. 그 제가 그 투자 모임이 있어요. 15년 네. 정도 같이 한 분들인데 네. 이제 거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슈퍼개미 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올해 수익 난 분 있으세요? 왜냐면 나도 까졌거든요. 작년에 8.19% 마이너스입니다. 저희 기준 계좌 기준으로 뭐 계좌들이 다 나눠 있는데 마이너스 8% 정도? 8.19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10% 넘어간 분들은 별로 없고 다 그렇게 한 자릿수 뭐 5% 좀 넘게 한 10% 선 정도로 전부 다 수익 낸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산들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 구성을 한단 말이야. 포트 구성을 해놓은 케이스들은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고 왜요? 다 박살났으니까? 다 박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니까. 어딘가에 집중 투자하지 않는 이상. 집중 투자한 사람들은 뭐 올해 더블 난 사람도 있고 막 해요. 크게 번 사람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딱 맞아 떨어지고 크게 간 종목들이 있어요. 작년에 초창기에 2차 전지로 쭉 밀다가 2차 전지로 한번 먹고 거기서 이제 하반기에 그 트렌드에 맞는 걸로 했으면은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이즈가 작은 분들. 저희도 옛날에 뭐 2010년도 뭐 이럴 때는 몇 종목 안 되게끔 집중을 했었거든요. 돈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신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은 없고 저희 뭐 그룹에서는 그래서 수익 낸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은 마이너스 났는데 근데 이제 계좌가 힘들다는 거지 뭐 마음이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난 만큼 또 다시 좋은 때가 오면 그 마이너스 난 거 다 찾고 더 수익이 납니다. 그걸 이제 대부분 못 기다려가지고 힘든 거죠. 근데 작년에 사실 지수는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지분은 25%? 25%. 네. 그러면 이 작년 같은 장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좀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뭐 아니면 다 비슷할까요? 어떻게 엄청나게 차이 나죠. 어떤 차이? 하수들은 뭐 2200 깰 때 최저점에서 못 견디고 뭐 손절 쳤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수들은 그때도 뭐 꾸준히 미리 아마 제가 이제 저희 그 모임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좀 있어요. 뭐 월세 수익도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막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직장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미리 전략을 좀 되게 보수적으로 현금을 비중을 좀 채워놓고 서서히 태우는 전략을 쓰고 현금 흐름이 있은 분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어느 지점 되면 점점점 어떻게 더 그 추가 매수를 하겠다를 전략을 세워서 이제 그걸 합니다. 운영을 하는 걸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수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고 기본적으로 하수들은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솔직하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대부분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이따가 무슨 질문 할지 모르겠지만 지수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지수 투자하듯이 지수가 올랐네? 떨어졌네? 내렸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이 정도로만 하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뭐 음식료도 있고 이 어려운 장에서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전략이란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본능으로 하죠. 그래서 재작년 장 좋을 때 들어왔다가 올해 가장 힘든 순간에 하수들은 손절을 치면서 손실 확정을 지었는데 반토막 난 분도 수두룩하고요. 뭐 20% 넘는 분들, 뭐 30% 넘는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 돌아봤을 때 네.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좀 얻으신 교훈, 냉철님이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뭘까요? 작년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현상이요? 작년 사실 금리라는 물가라는 이 매크로가 모든 걸 좀 덮치긴 물론 그 중에는 오른 것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덮쳐버렸잖아요.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뭐 다 알던 거니까 금리는 장사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근데 금리를 만약에 여기서 뭐 10%, 20%, 30%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뭐 가속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금리 뭐 올릴 줄 알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다 팔던지 아니면은 뭐 쇼칠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효하지가 않아요. 다 지난 다음에 금리 기억 조작을 하거든요.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금리를 그때 초기에 재작년만 해도 급격히 금리를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 안 하고 중간에 또 말도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한 번 맞았다고 그게 뭐 계속 맞출 수 있는 그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응을 하면서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 거지. 그걸 지킨 다음에 이 지킨 자산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더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낼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 기억 조작을 하죠. 그래서 미래를 맞추고 그 미래로 인해 지수를 맞춰가지고 선물 옵션 투자하듯이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뭐 그렇게 해야 편하거든요. 간단하고 인간 본성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니까 깊이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네. 금리 인상은 네.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 올해 뭐 상반기에는 네.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이제 멈출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하반기에는 이제 더 올리진 않는다. 아니면 또 희망론자분들은 네. 하반기에 인하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저는 뭐 더 올리기 어렵고 뭐 지표가 안 좋으면 다시 또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보면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걸 뭐 미리 딱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다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가장 그 주식 투자 사실 이런 걸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보다는 각각 기업들이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나눠서. 개별 종목 질문 좀 이따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벌써 이제 2023년 1월 네. 이제 3, 4일 정도 됐는데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늘 지금 시장 세게 그냥 아주 그냥 새해부터 연말에부터 또 빠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새해도 빠지네요. 빠지고 있던데. 근데 저번에 사람들이 이제 또 기업 조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 최저점이 10월쯤 해가지고 2,100대였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2,500 갈 때가 있었어요. 한번 갔었잖아요. 2,500. 그게 2011월에. 네. 그 갈 때는 또 이거 뭐 이제 또 간다. 맞아. 또 이제 또 비관론 좀 사라지고 그랬다고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고 이제 뭐 좋아진다 그랬다고요. 맞아.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줄이자. 여기서는 좀 줄이자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멘탈적으로 힘들게 할 거다. 저는 지금 또 단기 바닥선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는 좀 용기를 좀 내야 되고 여기서 용기 낸 물량들은 또 조금 올라주면 줄여야 되고 저희는 뭐 왜 이게 8%대로 막았냐면요. 그동안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매도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산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고 오늘은 오리온을 좀 많이 팔았네. 오리온이 거의 목표가에서 최근 더 갈 건데 우리 현금이 기금이랑 현금이 좀 부족해. 현금 확보 차서 오리온 팔았고 파라다이스를 또 거의 많이 팔았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오리온과 거의 파라다이스. 두 개를 오늘 거의 현금이 이제 좀 줄었는데 식음료 카지노 쪽인데. 지금 좋잖아요. 지금 매크로가 좋거든요.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 두 종목을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고생하는 중에도 꾸준히 이제 물량을 늘렸다가 사실 좀 더 이제 다시 장 상승할 때 이게 매크로가 좋은데 계좌의 특수성 이런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우리 계좌는 지금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빠졌을 때 그 운용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김 작가님은 제 스타일 알겠지만 전 종목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감하게 깝니다. 그냥 가감하게 그냥 깔 때는 까서 현금 좀 마련하고 날아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한 20년 매매했거든요. 20년 매매했는데 아직까지 손절 친 적은 없어요. 파라다이스도 손절 친 적은 없어요. 또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들도 예전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종목들이에요. 이 정도면 가격 괜찮다. 회사 내부적으로 좀 아니까. 오리온과 파라다이스 지금 판 거는 주가 더 오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주가 더 떨어졌을 때 다른 주식을 살 현금이 필요하니까. 또 현금이 있었으면 안 팔았을 거야. 조금 줄였을 거야. 아니 오늘 안 팔았을 거야 아마. 이거 오늘 뭐 했나 보니까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 김 작가님은 우리 알자고 솔직하게 하는 거 알잖아요. 네, 이렇게 팔고 이런 것도 막 산 거야. 해가지고 비중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에 그래서
8.19에 뭐 배당하면 한 5%대로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네, 수익률 한 5% 정도로 막은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가 돈을 벌어야죠.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해인데 괜찮습니다. 뭐 시장보다는 지수 대비는 나왔으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지금 치욕을 다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2,500 그 근처까지 왔을 때 네네.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랑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싸니까 지금은 싸니까 그리고 2,500은 그때는 이제 그런 위험들로 팔 사람들이 다 팔고 그때 막 반대 매매 엄청 나왔거든요. 팔 사람들이 다 팔고 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약간의 수급으로도 오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 이제 분위기 뭐 이제 바닥이다. 이제 뭐 또 간다. 그때는 이제 좀 파는 거. 그때 많이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뭐 클래시스나 뭐 원택이나 우리 뭐 들고 있었던 것 중에 의료기기 이제 수출주들이 그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 사놓은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이고 현금 마련했는데 또 2,500에서 빠지면서 살살 좀 태웠는데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먹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방금 이제 반대매매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게 네. 보통 반대매매를 되게 많이 당하면 네.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지금 냉철님 방금 말씀해 주신 팔 사람들이 거진 그러면 이제 다 팔았으니까 약간의 수급만 오른다는 그 의미로 봐야 되는 네, 맞아요. 예. 주식도 부동산 똑같습니다. 모든 건 똑같습니다. 팔 사람이 없으면 오릅니다. 비트코인도 팔 사람이 없으면 오릅니다. 비트코인 근데 냉철님 별로 좋은 투자로 안 보시잖아요. 그거 제가 타방송 그 심사임당 거기 가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사기라고 그거 딱 욕 바가지로 먹고 그때 한창 이제 고점 뭐 6천, 8만 불. 7천, 8천 뭐 할 그때 때. 8천만 원일 때 네. 내가 비트코인 그랬더니 여기서 흑역사를 쓰게 될 거라고 막 댓글이 막 달리고 그랬었죠. 기본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비트코인도 팔 사람 다 팔면 오른다라는 거는 이게 또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생각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기본 가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를 그 폭은 나올 수 있죠. 오를 수는 있죠. 근데 기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올랐다 떨어졌다는 할 수 있는 거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코인류들은. 제가 코인류는 1달러도 손대면 안 되는 거고 100달러도 손대면 안 되는 여기서 거고. 궁금한 거는 근데 코인이 이제 특히 가치 투자 위주로 하신 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또 뭐 이제 일반인들만 투자를 많이 하면 저는 뭐 그 냉철님의 말씀에 또 공감할 것 같은데 또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코인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그래도 있긴 할 거잖아요. 이게 투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요.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예요. 모든 투자는요. 투자, 투기, 도박이라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도 같이 그냥 투자다 하는 거는 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그냥 우기는 거지. 실제가 그럼 사람들 뭐 10명에서 9명이 가치가 있다는데 그럼 그 한 명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저도 많이 뭐 논문도 보고 뭐 얘기는 들었는데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반박을 삼성전자의 가치가 있다.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땅, 현금, 그리고 물건 팔아가지고 나오는 이익, 그냥 그거는 가치가 있잖아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에 돈을 넣는 거를 갖다가 그걸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정확하게 폰지 사기랑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다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게 뭐 그때 8천만 원 갔다가 80억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80억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네. 코인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코인과 그래서 NFT랑 메타버스 네. 이게 다 결합돼서 이제 그쪽으로 언젠간 세상은 지금은 아니지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메타버스, NFT, 코인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이런 거랑 자전거는 자전거고 비행기는 비행기인 겁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인 거고요. 가상 세계는 가상 세계인 거고 그냥 코인은 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 얘기 나오면 메타버스 시대에서 뭐 코인을 뭐 하면서 그걸 결제하고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관계 아무도 설명 못 해요. 왜 메타버스 시대에서 코인이 왜 코인 없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류의 뭐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왜 이더리움이 왜 올라야 돼?
설명 아무도 못해요. 이게 간단한 것도 설명 못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왜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왜 이거를 사람들이 활용하고 사람의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행복을 주고 인간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증진시킵니다. 뭐 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원도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 코인이 뭐 어떻게 인간의 삶을 증진시킵니까? 교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0명 중에 9명이 쓰니까 돈 보내고 하는데 쓰니까인 거지.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하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생각만 바꿔버리면 영 돼버리는 거잖아요. 생각만 바꿔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맨날 뭐 댓글로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설명 못 해. 좀 설명을 제대로 해보든지. 혹시라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맹철님이 또 거기에 댓글 남겨주면서 내가 뭘 그런 이야- 거야. 내가 네. 자, 다시 주식시장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주식시장 2023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근처 와 있고 더 갈 수도 있어서 어쨌든 현금을 조금 더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사도 되는 타이밍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언제쯤 증시 좀 좋아질까요? 지금 사고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걸 2개 팔고 나머지 거 다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기는 참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기 좋은 시기다. 좋은 시기라고, 진짜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 예. 그럼 올해 전체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경제는 어려울 거예요. 아, 경제는 어렵다. 경기 침체. 침체. 경기는 어려울 건데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좀 편한 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올해 더 힘들 거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왜 더 편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잘 뭘 모르는. 나 20 몇 년 했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감익이 클 거예요. 이익 감소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업 감소가. 그래도 아직도 돈은 예전에 풀어놓은 돈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 사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도 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언제 투입할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멀었어요. 부동산 확실히 멀었습니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뭐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20 몇 년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선행해야 합니다. 선행. 주식시장 선행도 하고 올해 감익이 적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기는 괜찮은 해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경기 침체는 없다. 이제 또 좋은 시그널, 돈을 다시 금리를 내릴까 말까. 그럼 또 후루룩 또 올랐다가, 그럼 그때 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막상 이익이 안 나면 떨어졌다가. 그렇게 그냥 행보장일 겁니다, 올해는. 그럼 지금 실적 얘기해 주셔서 이제 기업들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감익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금 시장에서 애널들은 올해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도체 쪽에서? 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옛날 영상 보면 제가 2019년도에 그거 맞췄어요. 그래서 또 알겠지만 우리 2020년에 19년에 주력이 반도체였습니다. 알죠? 맞아. 네, 반도체였어요. 네, 그러다가 반도체가 2020년 말에는 우리는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기억나죠? 맞죠? 네, 했어. 근데 그때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잘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는 시대에 수요가 엄청나서 반도체는 꼭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고 맞아.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 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했지. 그래서 4차 산업의 쌀이니까는 우리만 쌀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팔았지. 그것 때문에 잘 팔았죠. 반도체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반도체만 빼도 엄청나게 많은 섹터가 그 기업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기 어려워요. 감익이 나니까. 협력사들도 어려울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사실 타겟 끌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지금 하이닉스가 더 빠지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모르지. 왜 하이닉스만 이렇게 빠지고 삼성전자는 좀 버티고 그럴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죠?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는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는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중국에서 피해 보는 것들 이런 거 단순하게 생각나는 건. 중국 쪽이 꽤 크게 장기적으로는 디테일한 기술 얘기는 어디까지 얘기해 드려야 될지. 근데 중국으로 장비가 앞으로 이제 성장을 답보할 수 있는 장비가 못 들어가요. 지금 133단까지만 조금 허락을 맡은 정도?
공장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중국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그게 커요. 그게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제 생각보다 클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싼데 여기 와서 하이닉스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건 많은데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뭐 하는 건 뭐 좀 이르죠. 얼마 전에 지금 많이 물렸을 겁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그렇고 삼성전자는요? 좀 더 구체적.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차 사업부나 다 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안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지금 팔기에도 좀 애매한. 그럼요. 회사가 뭐 적자 몇 번 나면은 뭐 가치가 0인가요? 뭐 퍼로만 계산해서 그게 아니죠.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죠. 왜냐면 나중에 다시 돈을 그거를 벌어 드릴 텐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죠. 시간 문제예요. 삼성전자 배당도 주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감이 없어. 몰라. 애널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내년 2분기, 1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IT 쪽은 흐림입니다. 흐림. 아, 흐림. 날씨가. 어렵나? 흐림이? 난 크림이라 들어서 발음을. 흐림! 흐림.